자, 가겠습니다. 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84쪽부터 보시도록 하죠. 교재 84쪽부터 보겠습니다. 교육의 어원, 동양, 어쩌고 저쩌고. 예전에 객관식에서는 이 동양에서 맹자의 이 교육의 어원 갖고 시험 문제를 내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뭐 그걸 갖고 논술할 건 아니니까. 서양에서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오른쪽 이제 종합만 좀 보겠습니다. 조금 확장을 조금씩 해가면서 통합적인 걸 볼 거예요. 종합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어원적 의미에서 교육은 아동의 학습뿐만이 아니라 학습만이 아니에요. 교육은 뭐냐? 보호, 감독, 양육, 행동, 통제, 교도, 생활지도 등 아동에 관련된 일체 활동을 교육이라 그런다. 우리는 크게 교육 그럼 두 가지로 얘기한다 그랬죠. 교사 역할은 두 가지. 크게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그 나머지 것들 뭐 감독이니 양육이니 이런 것들 저 일종의 생활지도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체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위어는 교육이 인문 교양적 능력을 중시한다는 관점과 교수와 학습이라는 좁은 범위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작한다. 무슨 말이냐면 쭉 읽어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너무 지엽되게 쳐다보지 마라.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볼 때 교육은 그거 나왔어요. 피교육자의 내적 잠재 가능성을 존중하고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이라는 것은 개발하도록 돕는 것. 그러니까는 어원 자체적으로 봐도 교사 중심의 교육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피교육자에게 생활이 필요한 가치로서 인정되는 경험을 습득하게 하는 것 또는 피교육자의 전체 생활에 대한 안내, 지도 이런 것들을 교육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교육은 결국은 이끌어주는 것이란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지도는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단 말이죠. 그치? 생활지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서 가이드라는 개념을 쓴다고 그랬죠. 근데 수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돕는 것이란 말이야.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을 교사가 도와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끄집어내는 것, 에듀케이션, 이가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의 여태까지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늘 주입식의 교육이었다는 것이 내가 늘 강조했던 말이잖아.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수업은 수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게 가장 대원칙입니다. 교육의 대원칙.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입이 아니라 개발. 그걸 위해서 수업에서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 이건 대원칙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별표 치고 외워라라는 말은 올바르지 않다 그랬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에 나눠드린 것도 여기도 써 있어요. 팁. 이티어로서의 팁 얘기했었죠. 앞에 잠재 가능성을 인정하고 개발시키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정의 방식. 자, 조금 오늘은 조금만 좀 잘 안 보일 텐데 내일부터는 좀 다시 좀 제대로 해서 만들어서 보일 테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한글로 만들었다가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글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좀 이해를 하고 오늘만 좀. 자, 조작적 정의 방식에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객관화시키는 거를 조작적 정의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주로 연구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지금부터 이제 통합 교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연구에 사용한다라는 말은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해서 객관화시키면 무슨 일에 도움을 받느냐면은 주로 연구용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객관화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는 이거 들었죠. 신혼 시간이라고 제가 할 때 10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객관화시키면은 어떤 일에 도움을 우리가 받게 되느냐면 연구에서 내적 타당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자, 학원을 이제 한번 볼 것입니다. 내적 타당성이란 말은 작년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옆에 하고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좀 비슷하니까 내적 타당성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었지요? 자, 어디냐? 오케이. 실험 연구에 있어요. 296쪽 학원 296쪽인데요. 실험 연구. 교육 연구에서 실험 연구. 오케이, 여기 있다. 작년 책은 290쪽이고요. 저도 책 작년 거 갖고 왔는데 막 계속 찾으려니까 좀 바쁘니까 좀 컨닝을 좀 해가면 알려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내적 타당성이란 말이 실험 연구의 타당성 중에 내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적 타당성이란 말이 뭐라고요? 실험이 정말로 그 실험의 효과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실험이 정말로 그 실험의 효과냐라는 것이 조작적 정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면 개념을 객관적으로 정의해 놓으면 무엇을 내가 통제할 것인가가 어떻게 된다? 명확해지겠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논술에서 쓸 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거는 꼭 암기하세요라는 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건 논술에서 써먹을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까지는 제가 정확히 얘기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항상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는 이게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하권 363쪽을 보겠습니다. 하권 363쪽 교육 방법입니다. 블룸입니다. 블룸 363쪽의 학원을 보시면 자, 작년 책은 여기 있어. 작년 책은 349쪽인데요. 블룸이 뭐를 얘기하는 사람이냐면 블룸은 완전학습을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블룸에 보면 완전학습이란 첫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학습이란 학급의 95%가 90점 이상을 받는 것. 이게 조작적 정의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나는 완전학습 마스터리 러닝을 해야 될 거야. 그럼 야 마스터리 러닝 뭔데? 나는 그 마스터 러닝은 학급의 95% 아이들이 A 그레이드를 맞는 거를 나는 완전학습이라고 하겠어. 절대평가의 기준을 A에다 둔 거예요. 90점 이상. 말 때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내가 실험을 해서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완전학습이 되었어! 라고 얘기할 때 남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95%의 학생들이 전부 다 A 학점을 받았겠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조작적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연구할 때는 항상 써먹어요. 예를 들면은 약물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 그럼 그 학습을 뭘로 볼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성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성적이라고 볼 때 수학 선생님의 성적은 문제를 푸는 그러한 능력의 성적일 수 있지만 체육 선생님이 봤을 때는 달리기일 수도 있어요. 성적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약물이라도 도핑 테스트, 뭔 테스트? 그러면 그 수학 문제 풀 때는 별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달리갈 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실험 효과가 있다 없다가 뭐에 따라서 결론이 나타내면 조작적 정의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조작적 정의는 그런 관점에서 쓰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학원 480쪽 다시 보세요. 학원 480쪽 걸 갖고 찾는 게 빠르겠다. 학원 480쪽에 보시면 마샬리스가 있는데요. 수업에 왜 공학까지 넘어가고 난리냐? 여기 있다. 킬팩트릭 넘어서 어디면 작년 책은 465쪽이에요. 465쪽. 480쪽에 마샬리스의 탐구학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있나요? 그 그림에 보면 맨 위에 정의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요 정의가 뭐예요? 이게 조작적 정의. 연구를 할 때 조작적 정의가 명확해져야 그 다음에 모든 연구들이 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그림에 그 구름처럼 그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연구할 때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조작적 정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연구를 해가야 돼요. 요 조작적 정의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또 한 가지. 자, 타당도를 한번 볼게요. 별걸 다 보죠. 타당도를 볼 거예요. 자, 평가 타당도 보세요. 몇 페이지는 모르겠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교육평가의 타당도 중에
구인 타당도라고 있을 겁니다. 교육평가에 평가를 맨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 그건 뭐 페이지 수 안 불러드려도 구인 178쪽이에요. 거기 있나요? 178쪽 있나요? 178쪽에 작년책은 173쪽이고요. 구인 타당도의 디귿 특징에 보니까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이론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조작적으로 정의되면 실험이 돼요. 금방 할 수 있는데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을 때 어떤 거를 따져봐야 되면 구인 타당도를 내어서 내가 연구하는 게 타당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뭘 갖고 지금 이론 자체를 가지고 정의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구인 타당도도 그럼 무엇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작적 정의하는 대안이구나. 그래서 구인 타당 내가 수업할 때 그 구인 타당도도 언제 쓴다고 그래서 연구할 때 쓴다고 하지 않았어서 주로 정의적인 거를 얘기할 때 IQ는 눈에 보이니까 그거는 그냥 조작적 정의 내리면 돼요. 근데 사교성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곤란하잖아요. 그죠? 나는 사교성은 사람 친구의 수로 생각한다. 그럼 친구의 수가 얼만큼이 친구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1년에 한 번 전에도 친구인지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구인 타당도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구인 타당도 얘기할 때는 연구용으로 쓰는 거지 우리가 시험 문제 내기는 조금 곤란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이제 대학원 다니실 때 논문 쓰실 때 제 얘기가 이제 머릿속에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이 필요했었구나. 그래서 논문을 읽을 때 제일 먼저 개념에 대한 논문에 대한 정의를 맨 앞에 있어요. 그 서론 연구의 필요성 쭉 쓰고 이제 곧바로 넘어가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용어의 정의 딱 쳐다보고 논문 제목을 보면 어떤 논문이 나올 건지가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건 잘못 쓴 거예요. 아무튼 이해되셨죠? 그래서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관찰 가능하도 하는 것이다. 이런 게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책 좀 넘어가시죠. 그러면 이제 원래 책으로 오는 겁니다. 제가 말하다가 조금 바쁘면 그냥 몇 페이지 보시죠. 그럴 때 있어요. 그건 상권이에요. 학원일 때는 학원이라고 꼭 말씀드리는데 모르겠어. 아무튼 자 조작적 정의 맨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내가 막 또 톤이 또 높아지네. 조작적 정의에 따르면 하나의 활동이 교육인가의 여부는 의도하는 인간 행동의 변화가 실제로 관찰되는가의 전제. 관찰되는가.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에 의하면 관찰되는 것이 조작적 정의니까 내가 교육을 제대로 했느냐? 그럼 어떻게 돼? 관찰되어진 어떤 행동인가가 나타나야 된다. 김인식이 원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논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티가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단 말이지 지금 내 눈에. 오늘 여러분한테 나눠준 것처럼 그렇게 뭔가 여러분들 스터디할 때도 보면 눈에 보여요. 그 관찰 가능한 행동을 보여요. 김혜신 교육 잘하고 있어. 근데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뭐 논술하는 것, 쓰는 것. 그거는 이제 언제부터? 지금부터 시작한다.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도록 전제하다. 교육에서 조작적 정의는 교육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정할 때 교육의 개념을 과학적으로라는 말을 쓰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야 되느냐 또 찾아갑니다. 자, 상권입니다. 교육 철학의 129쪽을 한번 보세요. 129쪽에 자, 올해 책은 교육의 철학계 127쪽이고요. 작년 책은 129쪽에 보시면 그 분석적 기능이 있나요? 교육 철학의 기능 중에 분석적 기능이 뭐 하는 거라고 되어 있었어요? 의미의 맨 끝에 개념을 명료하는 것, 암기해야 되는 단어예요.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암기해야 되는 단어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형광펜으로 쓰던지 아니면 밑줄을 치던지 아니면 뭐 별표 치든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분석적 기능 제일 중요한 것은 개념을 명료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명료하는 게 조작적 정의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는 철학 중에 뭘 갖고 하는 것이다? 분석적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피터스는 교육을 뭐라고 본다고? 세 가지의 근거를 대서 얘기한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피터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약정적 정의는 넘어가고 책으로 다시 왔습니다. 조금 빨르나요? 정신이 없나요?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죠? 정신줄 잡아야 돼요. 졸 시간 없어요.
세 번째 기술적 정의, 서술적 정의도 똑같이 객관적인, 근데 여기서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기술적 정의는 가능한 가치 판단을 배제한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가치 중립. 칠판 기술적 정의에서는 어떤 단어를 우리가 얘기하냐면 주로 외재적 가치와 관계되는 거를 기술적 정의라고 그래요. 지금 조작적 정의도 객관화시키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객관화시키는 건데 여기는 외재적 가치를 내포하지 않고요. 이거 완벽하게 가치 중립적이에요. 얘는. 근데 여기는 기술적 정의는 이렇게 외재적인 가치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87쪽에 맨 위에 뭐 써 있는 거 보세요. 자, 기술적 정의를 얘기할 때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 때문에 두째 줄 교육의 수단적 가치 혹은 외재적 가치가 개입되는 것. 외재적 가치가 개입되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 기술적 정의, 서술적 정의라고 그런다. 이 외재적 가치와 반대되어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조금 더 확실히 봐야 되는 게 네 번째 보고요. 규범적 정의. 규범적 정의는 뭐와 관계되는 거고요. 맨 밑에 둘째 줄 내재적 가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범적 정의는 내재적 가치다. 칠판 보시죠. 여기 규범적 정의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데 내재적인 것이다. 규범적 정의는 결국은 옳고 그름을 따지게 돼요. 내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이 규범적 정의에서 교육관이라고 얘기할 때 요 볼관자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할 뭐 주형으로서 교육관, 도야로서 교육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규범적 가치와 관계되는 것. 밑에 있는 건 행동주의 이건 예를 들은 거니까는요. 그래서 내재적 가치와 관계되는 것들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기출문제 한번 그냥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무슨 단어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지. 기출 분석 책도 있고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기출 분석 자료를 보세요. 그러면은 이 자료를 좀 보시고요. 우리 조작 적기 해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보세요. 그럼 책을 보시고요. 페이지 수를 알려드릴 거니까. 자, 오늘 나눠드린 첫 번째 거 보시면 교육의 정의 방식에 교육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중 교육을 기술적, 분석적 관점에서 서술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답을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해 놨어요. 이유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술 분석은. 서술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단어를 갖고 써야 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으시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때는 그걸 써놓으시고 아니면 그 단어가 이 얘기를 할 때는 핵심적인 단어를 이런 거 갖고 써야 되는구나라는 걸 눈으로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단어에다가 지금 표시가 돼 있어야 될까요? 객관적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객관적으로. 조금 더 가면 객관적으로에다가 그 밑에 2번 볼게요. 객관적으로 2번 다음 보기에서 교육에 대한 서술적 정의를 나타낸 것은 가번 교육은 지덕체의 균형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칠판 좀 보시지요. 자, 여기 나오는 기술적 정의하고 규범적 정의하고 차이가 뭐라고요? 얘는 외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 그러면 가번에 보니까 교육은 지덕체의 균형적인 발달 그랬으니까 지덕체는 뭐예요? 내재적 가치죠. 일종의 전행 교육이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그렇죠? 그러니까 가가 답이 아닌 거예요. 지덕체가 아니고 뭐 때문에 답이 아닌 거야? 내재적 가치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만약에 혹시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답지를 예로 들어서 쓰면 돼요. 알겠죠? 자, 나만 보세요. 교육은 기성세대의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 그냥 객관적으로 사회화의 개념이니까 일종의 그게 답이 될 수 있고 답안에 보니까는 그러니까 나번도 사실 좀 세모 정도 되는 거예요. 옛날 문제라 그래. 요즘 문제가 없어서 98년 문제 내드린 거예요. 2000년 문제 있는데 이거 안 하고 선생님 왜 98년 지금 저 태어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없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옛날 거니까 요즘은 그렇게 시험 문제 날 가능성 많지는 않지만 확인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답안 보세요. 가치 있는 삶. 무슨 단어 지금 썼어? 아예 가치 있는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건 내재적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 있는 삶이란
삶과 관계지어는 같이 있는 거니까 답. 답은 교육은 교사가 학생들의 교육의 내용에 의미를 전달하는 것. 좀 어떤 관점에 객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 가는 내재적이라 안 되는 거고 나와 라는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이란 뭐냐? 사회화, 객관적인 거예요. 교육이란 뭐냐? 지식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 근데 가치 있는 삶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사람마다 가치 있는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교육의 규범적 정의는 가치 맥락 속에 지금 무슨 단어 써놨어? 맥락 속. 규범적 정의에서 지금 맥락 속이란 단어 써. 속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야? 내재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자아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복습하면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세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이 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거기다 정리해 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로 정리해서 내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리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서술적인 것은 뭐? 객관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규범적 정의는 내재적인 것. 우리가 지금 책에서 본 거를 다시 한번 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처럼 3번쯤 규범에 거기 나와 있는 뭐 가치의 맥락 속에서 이 단어가 외울 게 아니야. 가치의 맥락 속이라는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 내재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시험 문제 혹시 나왔는데 뭐 거기 나와 있는 뭐 가치의 맥락 속에서 이거 쓴다고 답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뭐 내재적이라는 것을 하나의 표현한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3설 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혼자 객관식 풀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답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터스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피터스. 그래서 여기 면접에 팁 나와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WH 저번에 설명했던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노트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터스. 자, 우리는 알다시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피터스는 교육의 중거로서 첫 번째 뭐를 얘기하고 있고요? 규범적 중거. 규범적 중거는 뭐와 관계되는 것? 그렇죠. 목적과 관계되는 것. 그래서 피터스는 교육의 목적과 관계되는 걸 뭐라고 불렀고 규범적 중거라고 불렀고 그 규범적 중거는 어떤 것이다? 가치로운 것인데 이 가치로운 것인데 어떤 가치로운 것이다? 가치로운 것은 내재적 가치를 의미한다. 자, 코멘트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혹시 피터스 갖고 시험 문제를 내면은 목적이 어쩌고저쩌고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걸 써도 돼요. 그러나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뭐를 얘기해야 된다고? 규범적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를 하고 있어요? 교육에 준거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의 준거. 뭐를 통해서? 분석 철학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피터스가 분석 철학을 통해서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분석했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피터스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170쪽. 분석 철학입니다. 170쪽. 작년 책은 168쪽. 거기 보면은 피터스라는 사람 나와요. 있어요? 피터스와 허스트가 있는데 피터스는 교육의 세 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교육이란 가치는 어쩌고저쩌고, 둘째 교육이란 지식이에 어쩌고저쩌고, 셋째 자발성과 자율성 어쩌고저쩌고.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허스트는 누구냐면 피터스의 생각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터스 허스트는 그냥 거의 같이 다닙니다. 피터스의 제자입니다. 허스트는 일종의 듀이의 생각을 발단시킨 듀이의 제자가 킬팩트랙이듯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칠판 보세요. 그래서 피터스는 분석 철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교육이라는 개념을 객관화시키려고 그랬다. 그래서 분석 철학 공부할 때 중요한 단어
객관화. 더 가면은 과학화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아무튼 그래서 피터스는 교육의 중거로서 첫째는 규범적 중거, 내재적 가치를 두는 것, 인격 완성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요. 외재적 가치는 예를 훈련이 외재적 가치예요. 예를 들면 입시와 같은 것도 올바르지 않고요. 두 번째,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는 거? 인지적 중거. 무엇을 인지적 중거로 얘기하고 있다. 교육의 내용은 인지적 중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식, 이해를 거쳐서 뭐까지? 인지적인 안목까지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식 그래놓고 훈련 이렇게 써 있죠. 이해가 없는 지식교육은 훈련에 해당한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피터스는 교육의 내용으로서 정의적인 것보다는 우선 인지적인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또 보면 너무 많이 가는 거니까. 정의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도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인지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피터스가 똑같이 인지적인 걸 얘기해요. 자, 정의적인 교육과 관계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정의적 교육 그럼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가치 명료화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치 명료화 기법은 인본주의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인본주의 심리학을 좀 볼 겁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정보처리론 다음에 있어요. 아니면 말고. 자, 막 내뱉어 보는 거예요. 그치? 공약이요, 공약. 자, 684쪽에 있습니다. 정보처리론 다음에 있어요. 정보처리론 다음에. 정보처리론 다음에 끝나고 어찌 여기 있다. 663쪽 작년책. 거기 보시면 가치 명료화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에 근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철학에 근거 두고 있다? 실존주의. 그래서 강요하지 않는 거, 학습자들에게 가치를 일반적으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 문제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가치 능동적으로 숙고하는 거, 그냥 알아가는 것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학원 483쪽을 보세요. 학원 483쪽. 정신 없습니다. 그쵸? 인강생들은 스페이스바 누르고 찾아. 자. (468쪽) 작년책. 거기 보시면은 가치 명료화 기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가치 명료화 기법 개념. 가치 명료화는 개인이 무엇을 가치게 여기는가, 즉 무엇이 나의 가치인가를 결정하는데 학생들이 가치인식과 판단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인데 콜복이 도덕성 발달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 모형은 가치 형성의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가치 혼란을 주고 일관된 어쩌고 그래서 밑에 가치 명료화는 가치 주입을 회피하는 대신에 가치의 주입은 뭐예요? 그러면 주입은 지금 피터스의 어떤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보시면 가치를 결정할 때 이성을 사용해서 가치 명료화는 선택하기. 자, 이 선택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 가치는 정의적인 거란 말이지. 그럼 무엇이 올바른 가치인지를 알려면, 정의적인 것을 알려면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인지적인 거예요. 인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인지적인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쓰는 말이 뭐가 있다고요? 정의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새끼한테 뭐라? 개념도 없는 새끼. 내가 보니까 개념도 없는 새끼들은 누군지 아세요? 지가 그 행동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조차도 몰라요. 문외인간이에요. 요즘 너무 많은 문외인간. 말뜻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한 도네이션이 왜 필요한지 인지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알아야 돼. 자, 우리 또 블룸에 의하면 뭐죠? 블룸엔 정의적인 거 감수, 반응, 가치와 조직과 인격화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맨 먼저 뭐가 필요해요? 감수. 그럼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돼. 리시빙. 들어야 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리시빙이 돼야 인지적인 게 돼야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 것인가 내면화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터스를 공격할 때도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너무 인지적인 것만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피터스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정의적인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정의적인 것도 일단은 인지적인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인지적인 것을 알면 정의적인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해는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지적인 중거를 얘기한 것이라고 그래서 피터스가 뭐를 정의적인 걸 완벽하게 부정한 건 아니다. 우리가 여기다 좀 하나 코멘트는 해놓자. 뭐 정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즉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일단은 뭐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뭐 인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일 모레면은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뭔 말씀 하셨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을 신으로 믿을 건지 말 건지 절에를 갈 건지 말 건지가 결정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아프리카 어떤 토속민들이 부처님이라는 사람의 비읍도 모르는데 뭐 그런 신앙을 갖고 말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선교에 있어서 제일 기본은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7번 보시죠. 그래서 알아서 뭐까지 가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까지 들여다보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 안목이라. 그러니까 이게 인지적이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 말은 이해되셨죠? 아무튼 우리는 외우자. 뭐라고 외우자? 일단 시험에 나오면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인지적 준거인데 인지적 준거에서는 지식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더 가서 이해와 인지적 안목을 갖는 것까지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규범적 준거에서는 외재적 준거를 강조하면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준거니까 기준이니까. 두 번째는 인지적 안목까지 가지 않으면 올바른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 인지적 안목은 누구의 개념을 받아갖고 온 거라고요?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를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브루너도 지식의 구조를 알면 대답! 우리 공부했어요. 자, 브루너는 발견학습이 했었어요. 뭐를 가지고 발견학습하죠?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교사의 도움을 통해서 뭐를 알아가 지식의 구조뿐만이 아니고 그것 자체를 발견하는 학습 방법까지 학습해 간단 말이에요. 지식의 구조를 보는 눈이 생기면 나머지 사물을 이해할 수 있어진다. 그래서 지식의 구조를 아는 것이 낱낱의 지식을 아는 것보다는 어떻다? 경제적이다. 지금 몇 사람은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저 새끼 뭔 말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육학은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 5, 6월달 수업에 학생들은 좀 힘들어하긴 해요. 이렇게 전반적인 걸 모르면 안 들여다봐져요. 그러니까 김인식만 이런 수업해요. 127쪽에 학원 127쪽입니다. 예, 똑같은 애 127쪽 작년 책도 127쪽. 거기 보니까 지식의 구조가 있어요. 126쪽에 지식의 구조가 있고요. 지식의 구조의 특징이 뭐라고 돼 있어요? 표현 방식, 경제성, 생성력. 자, 126쪽을 보겠습니다. 가로 2번 지식의 구조 개념. 지식의 이면에 감춰진 지식의 핵심 개념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식의 구조는 기본 개념과 원리, 아이디어를 만드는 생성력, 경제력. 이러한 지식의 구조는 각 교과들 특징적인 독특한 안목과 무슨 안목이야 이게? 피터스 이걸 뭐라 불렀다고? 인지적 안목. 그리고 근본적인 뭐가 가능해진다? 이해가 가능해진다. 학원 94쪽을 잠깐 여기 껴놓고 손으로 껴놓고 가세요. 94쪽. 야, 이런 수업이었구나. 언제 이런 수업 들어봤어? 대학에서도 못 들어봐.
94쪽은 백워드 교육과정이에요. 백워드 교육과정이에요. 학원 찾으셨죠? 백워드 교육과정에 똑같은 94쪽, 95쪽 백워드 교육과정에 교육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다? 영속한 이해에 두고 있다. 이 영속한 이해가 누구한테 영향받은 거다? 브루너한테 영향받은 거다. 같은 말이죠. 여기 지식의 구조에 피터스가 얘기한 안목이라는 단어 써있고 백워드에서 얘기한 이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그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냥 일반 명사가 아니에요. 결국은 피터스도 어떤 것들을 가르치자 낱낱의 지식이 아니라 그 낱낱의 지식에서 벗어나서 사물의 이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르쳐 주자. 그게 올바른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 단계 좀 더 가면 여러분들이 좀 뛰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그냥 한 단계 더 뛰면 이해 안 되는 사람 물어보지 마세요. 한 단계 더 뛰면 이게 형식도예요. 일종의.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힘. 형식도 우리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수리력, 상상력 할 때 그 힘력 잘 쓴다고 그랬죠? 능력. 그런 개념이 인지적 안목이. 일종의. 그래서 사물을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이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교육학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교육학이라는 거, 교육이 제대로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 이해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 오케이, 됐습니다. 세 번째, 과정적 중거. 과정적 중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방법적 관점에서는 그걸 뭐라고 불렀다? 과정적 중거라고 불렀다. 세 가지 암기하시라고요. 과정적 중. 과정적 중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뭐를 얘기하는데 우리 책이 제가 3월 달에 조금 수정해 드렸는데 뭐냐면 학생의 의식과 자발성 두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무의식적이면 안 돼요.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최소한 의식적 활동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공부하는지 여기 지금 최소한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인지적인 것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최소한이란 말이 뭐냐면 선생님이 야 우리가 이거 해야 되지? 라고 얘기했을 때 학생들이 아 진짜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조금은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의식적이면 이거 완전히 동물과 또 동일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 의식과 자발성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인지적인 것이긴 하지만 누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수업. 우리 아까 맨 처음 시간에 교육이란 뭐다? 개발이다. 그래서 개발이 주입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세 가지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피터스는 교육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눴다. 목적은 뭐라 부르고? 규범적, 준거, 규범적, 준, 내재적 같이. 그 다음에 내용과 관계지어서는 인지적, 준거, 인지적 안목까지 가야 된다. 세 번째 방법과 관계대해서는 과정적, 준거인데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 자발성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보면 기출 문제에서는 의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결국 그건 이제 자발성과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원래로 돌아갑니다. 나 돌아갈래. 원래로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규범적 준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준거 지금 말씀드렸고요. 내재적 가치와 관계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인지적 준거를 한번 볼래요? 그러면 인지적 준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인지적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밑에서 넷째 줄. 인지적 준거의 밑에서 넷째 줄. 인지적 안목은 교육받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가치이다. 인지적 안목이란 넓은 시야, 즉 지식, 분야, 영역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 인지적 안목이 결여된 과학자는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고 훈련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 것도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피터스가 교육을 뭐라고 그랬어? 이 세 가지로 얘기했어. 이거는 뭐냐? 이건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한 사람이야? 그냥 암기하도록 뭐한 사람이야? 훈련받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인지적 안목이라는 것이 브루너한테서 왔는 것이고 그런 것이 이렇게 연결되고 내재적인 것과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 피터스가 얘기하는 전반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어떤 사람이 된 거야? 교육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한테 밑줄 치고 암기하세요. 넘어가고 밑줄 치고 암기하세요. 그러면 그건 칠판에 보시면 그건 여기 인지적인 것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식이죠. 지식이지. 아시겠어요? 가네가 이런 얘기를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5, 6월달 수업하고 있는 거 뭐라고 그래서 그걸 통합교수라고 그랬어요. 이 통합교수가 가네에서 어디에서 나와? 학습 안내하기에서 나와요. 또 지금은 또 3명이 아니고 7명이서 저 새끼 또 뭔 말은 말에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가네는 우리 교육 방법에 나오죠. 교육 방법의 앞에 쪽에 나와요. 그렇죠? 이론 중에 가네 앞에 나와요. 가네 여기 따오 392쪽 391쪽에도 보시면 동그라미 5번 수업 사태와 그 특징 377쪽 작년책 391쪽에 보시면 거의 5번째 학습 안내하기 부호화하기 위한 거다. 학습할 과제의 모든 요소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식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게 안목이에요. 그래서 그 단락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를 뭐라고 그런다. 가네는 통합 교수라 칭한다. 지금 우리 5, 6월달 수업이 통합 교수 반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왜 분석해요? 무엇이 왜 답이 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개 더 나가면 이제 서론 본론들을 이제 하나씩 써보기 시작하는 것. 왜냐하면 이제 7월 달부터는 써야 되니까 스텝 바이 스텝 계열성에 의해서. 이거 1월 달에 하면 다 죽는다. 그치? 미치는 거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3, 4월 수업을 안 들은 사람 5, 6월 수업이 잘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해됐어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뭐를 하고 있다? 5, 6월 달에 통합교수 부호화를 하고 있다. 인지적 안목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인식 잘한다. 화이팅.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가 되었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문제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문제. 피터스 1쪽에 학생들에게 근거가 불확실한 신념을 주입하는 것. 불확실한 신념을 주입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교화라고 부른다. 이거를 지금 피터스에 제가 내놓은 이유는 뭐냐면 피터스는 이런 교화 또 더 나가면 훈련 이런 것들을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기본 인지적 안목까지 가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 그래서 제가 요거를 피터스에서 지금 올려놨어요. 피터스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올바른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기출문제 책을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 책 8쪽이네요. 예. 그래서 1인 1책상 해야 돼요. 우리 인강생은 넓은 자리에서 들어. 오픈되어 있는 거 칸막이 없는데 도서관에서. 자. 아니면 집에서 들어. 그럼 엄마가 보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자, 1번 다음 복에 해당하는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적 준거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하더라도 자 내용이니까 이제 인지적 준거를 얘기하는 말인데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있어? 학습자의 의지와 자발성이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와 자발성 같은 단어예요. 요 의지는 그럼 어떤 개념으로도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의식적이다라는 말로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의지와 자발성이 결여된 것은 수업이 아니다. 조건화 또는 세뇌. 이 세뇌가 아까 얘기한 교화란 말이에요. 올바른 수업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피터스는 정말로 어떤 단어들을 싫어한다. 교화, 훈련 이런 단어를 정말 싫어해. 그건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라는.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여러분들 거기다 코멘트 해놓은 건 잠깐. 그럼 피터스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피터스는 그러고 뭐라고 씁니다. 그래서 피터스는 교화와 훈련 이런 것들은 올바른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논술할 때 써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내용이 더 풍부해져요. 알겠죠? 내용 풍부해져. 단지 그냥 한 줄, 뭐 인지적 준거는
인지적 안목이다 이렇게 써 있는 사람과 이런 것들을 설명한 사람과에는 분명히 점수의 차이가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채점하러 갔다고 해봐요. 똑같이 점수 주겠어요? 똑같이 2점짜리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인지적 안목만 썼어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다 대고 이런 말들을 쭉 써가면서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인지적 안목의 핵심적인 단어니까 이것만 쓰면 그냥 점수 주는 거예요? 아니죠. 왜? 논술이니까 우리는 서술식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풍부성에서 분명히 감점을 당하게 되어요. 오케이. 되었나요? 오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의 규범적 정의. 이거는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것들인데 이제 크게만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WH에서 피터스의 교육의 중로를 가지고 우리의 입시 교육을 비판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교육감 항상 이거 비판하는 거라고요. 우리나라 교육감 입시 위주의 교육을 비판하는 거예요. 입시 위주의 교육은 두 가지 차원이죠. 여기 나와 있어요. 지식을 암기하는 것, 그 다음에 교사 중심, 이거 비판하는 거. 다른 말은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나라의 교육을 비판하라 하면 두 가지. 교사 중심, 또 한 가지는 암기, 지식 중심의 암기 교육을 비판하는 것이다. 다른 말은 없다. 그거 비판하면 되죠. 자, 목적은 외제적인 거에 두고 있고요. 그렇죠? 내용은 인지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는 것. 지식만을 너무 강조하는 거죠. 이해 없이. 그렇죠? 세 번째, 방법에서는 학생 중심이 되는데 누구 중심 되고요. 지식만을 강조하니까 누구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교사 중심. 그 다음에 입시 위주는 완벽하게 외제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다. 그러니까 목적이 외제적인 거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에 의해서 내용과 방법이 다 결정된다고 일반적으로 보는 거니까. 됐습니다. 넘어가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 첫 번째 뭐가 써 있냐면 주입식 교육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은 예전에는 전부 다 주입식 교육이었다. 근데 여기 써 있지만 소크라테스가 주입식 교육을 반대하죠. 문답법을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자, 뭐 그건 그렇고. 자, 두 번째 이제 뭐 주형으로서 교육. 주형으로서 교육이란 뭐냐? 주형이란 말은 여기 나와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주형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 주형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니까 교사 중심이에요. 여기서 교육사회학 중에서 기능론에서는 주형으로서 교육관을 가져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주형으로서 교육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쉐이핑입니다. 쉐이핑은 행동주의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것. 행동주의는 보세요. 자극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반응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반응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100% 자극. 여기 붕어빵 틀이니까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거고, 잉어빵 틀이면 잉어빵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만들어진다. 요 틀을 누가 만든다? 교사가. 그래서 교육을 하면 능력이 올라간다. 누구 얘기? 기능론. 그래서 완벽하게 기능론은 주형으로서 교육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론을 이해할 때는 주형으로서 교육관이라 교사 중심이라는 개념을 갖고 들여다 보아야만 기능론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형으로서 교육관도 우리는 별로 안 좋은 교육, 현대적 관점에서는 별로 안 좋은 교육관이에요. 이유는 교사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 주형으로서 교육을 현실적으로는 제일 좋아해요. 왜?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애들은 하도록 해야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제일 좋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 했었는 거 기억나세요? 수업 내용은 학생들한테 생활계획, 생활지도 같은 것들은 교사가 수업하면 학생들한테 이런 말 쓴다고 했죠. 침투되어야 된다는 말을 써요. 아직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면 학생들한테 그게 주지되어서 침투되어야 된다는 말을 써요. 일종의 주형으로서 교육관과 관계가 있어요. 쉐이핑까지는 지금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도야로서 교육관. 그런데 도야로서 교육관은 글자들은 뭐냐면 도야로서 교육관이에요. 이 도야로서 교육관을 갖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도야로서 교육관과 관계되는 전이 이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면 형식, 도야, 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암기하세요.
도야로서 교육과는 형식, 도야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도 도야로서 교육관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고 뭘 갖고 내요? 형식, 도야설이라는 전이 이론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교육 심리학의 전이 이론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88쪽이에요. 전이 이론. 오케이. 작년 책은 여기 있다. 667쪽 맨 위. 688쪽에 전이 이론 중에 뭐 써 있어요? 형식 도야설. 전이가 뭐지요? 알고 있죠? 그것까지 지금 나한테 물어보면 섭섭합니다. 자, 칠판. 요 형식 도야설이 요 도야로서 교육관에서 나온 전이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도야로서 교육관을 눈여겨보지 말고 형식 도야설이라는 전이 이론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시험 문제. 도야는 무슨 말이냐면 갈고 닦는 것을 도야라고 그래요. 갈고 닦는 것.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갈고 닦는 것 이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훈련을 대단히 강조해요. 이따 책을 보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암기하셔야 해요. 요 도야서 교육관, 형식 도야설은 뭐냐면 인격 완성을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도야로서 교육관이에요. 형식 도야설을 강조하는 게 인격 완성입니다. 인격 도야. 근데 우리는 뭘 갖고 어떤 거를 가지고 인격을 도야하려고 했냐면 독서예요. 4서, 5경, 7자유과. 그래서 현재는 그게 교과서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교과형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형식 도야설입니다. 교과형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형식 도야설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교과형 교육과정에서도 뭐를 강조하려고 한다? 인지적 안목이에요. 피터스가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 인지적 안목이 아니라 뭐만을 강조하는 문제가 생긴다.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지금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도.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너무 거기에 좀 집착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교과는 뭐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다?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선생님, 한문 왜 공부해요? 한문을 알아야 선생님들이 무슨 말 했는지 알 거 아니?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미술 왜요? 좋다 그럼 끝이죠. 그 좋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이해되셨습니까?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말 알겠죠?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고요? 경제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경제 흐름을 읽을 줄 모르면 뭐예요? 경제에 있어서는 맹인이에요. 제 말 때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글을 읽다가 잡지를 보다가 경제 부분, 이코노미 써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훌렁 넘어가 버려요. 맹인이니까. 그냥 이제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흰 거는 종이요, 검정 것은 글씨다. 그러고 넘어가지. 올바르지 않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관점입니다. 자,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 도야설, 전이 이론의 형식 도야설은 로케 능력 심리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능력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형식이라고 그래요. 이 능력을 형식이라고 그래요. 자, 1, 2월 달에 3, 4월 달에 계속 했어요. 이 형식 영어로 말 form. 자, 그러면 물을 담으려면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돼?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똑같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제가 갖고 있는 이것도 이제 여기다 물 담으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란 말이죠. 이 그릇은 물을 요만큼밖에 못 담아요. 그릇이 요렇게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형식은 요래요. 근데 제가 어떤 이딴
숫자만한 세숫대만한 거에다 물을 담았다면 형식이 그렇게 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말뜻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릇이 그만큼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형식이란 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형식을 강조한다. 선생님 내용은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형식을 갖춰놓으면 어떤 것들을 이제 담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심리학. 요 능력 심리학을 요 조그맣게 써 있는데 심근이라는 글자로 써요. 누가? 로크가. 근육을 단련시키듯이 마음도 단련시켜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듯이 마음도 그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라는 말로다가 심근, 그래서 근육, 그래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내용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 오케이. 그 내용을 통해서 뭐를 한다? 세상을 보는 눈, 사물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것이다. 오케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영어 공부를 통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읽고자 하는 것이지 1형식, 2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그걸 알려면 1형식, 2형식을 알아야 글을 읽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됐습니까? 왜 자꾸 삥삥거렸어? 자, 세 번째.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형식 뭐냐? 추리하는 힘, 논리적인 힘, 사고하는 힘 써 있는데요. 이것을 기르는 게 뭐다? 교육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형식도 해서 그래서 여기 형식 전이론에서 그래서 형식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이렇게 추리하는 힘, 사고하는 힘들이 로크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근육이 2두박근, 3두박근 있듯이 이러한 힘들도 머릿속에 다 각각의 방을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로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부소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다. 누가? 로크가.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부소 능력이 증명되고 있다고 제가 해서 그게 뭐냐면 fMRI라고 그랬어요. MRI를 찍는데 펑션 MRI를 찍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사랑하면 어느 특정 부위가 발달을 하고. 그래서 이거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친구하고 가서 이거 찍자고 하면 안 돼. 거짓말 한 거 뽀록 나 잘못하면. 그래서 여기다 기르는 방법은 뭐다? 훈련을 강조한다. 중요한 단어들 노란색으로 써져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한테는 없는데 아무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꼭 기억할 거 무슨 단어? 여기 독서, 능력 심리학, 그 다음에 여기 부소 능력까지도 이것도 부소 능력. 방법은 훈련.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책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밑줄들을 조금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0쪽. 도야로서 교육관. 우리 일상적인 경험에 의하면 정신적인 활동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마음의 내면적 구조가 가진 힘 혹은 능력이라는 힘, 이 힘, 능력을 뭐라고 그런다? 형식이라는 단어를 쓴다. 형식.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셋째 줄 그러므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이나 추리 대상이 되는 지식이 아니라 기억이나 추리하는 힘 그 자체를 얘기한다.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시면 로크를 찾으시죠. 로크 찾았나요? 로크에 의해서다. 두 번째 단에 셋째 줄, 넷째 줄. 로크는 심리적, 정신적 과정 형식화되는 거죠. 그 밑에 로크에 의하면 인간은 정신적 기능의 마인드는 몇 개의 능력의 방. 이 능력의 방을 뭐라고 부른다? 부소 능력. 각각의 방이 있다. 부소란 말 제가 한자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 그래서 저 앞에 부는 뭐 인사부, 자재부 할 때 그 부자고요. 소는 있을 소자고 그러니까 능력을 일컫는다. 로크는 이러한 능력들은 마치 쇠를 뜨겁게 달고 두드려 연마하는 것 같이 단련시키는 것. 이 단련이 뭐라고요? 훈련을 강조한다. 그 훈련이 반복이에요.
단련시킨 교육이면 교육의 내용들은 그러한 목적에 맞는 것들을 조직했다 한다. 지각, 기억, 상상, 추리 등의 심리적 활동. 이 심리적 활동이 형식입니다. 활동이니까. 힘이니까 힘. 이러한 것은 지식의 대상, 내용, 추리 등과는 구별되는 심리적 형식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도야를 뭐라 그런다? 형식, 도야설이라 그런다. 칠판. 그러면 로크는 내용과 형식 중에 뭐를 더 강조하고 있다고요? 형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형식을. 그래서 그걸 형식 도야설이라 그래요. 로크는 언제 사람이면 17세기 사람입니다. 17세기 서양 교육사를 잠깐 볼 겁니다. 17세기를 뭐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로크 여기 있다. 249쪽이에요. 자, 17세기 실학주의 철학자 로크 여기 있네. 네. 240쪽 작년책은요. 그 로크가 있나요? 이 로크가 경험에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백지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경험을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로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형식도 해설의 입장이다라는 말 쓰고 있나요? 형식도야. 기억번에 지식이나 정보는 머릿속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지식이나 정보가 머릿속에 축적되는 것은 내용을 의미하는 그게 아니라 마음의 능력을 심은 것. 7. 자유과가 가장 가치로운 것이다. 교과다. 니은 지육은 지를 얘기하는 것. 지의 훈련은 훈련과 연습에 의해서 사고의 습관을 형성하는 일이며 정신의 능력은 신체의 단련과 같은 방법 훈련한다고 봐. 수학을 가장 좋은 교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신훈련에 있어서는 로크뿐만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수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플라톤부터 얘기를 해요. 수학이 가장 기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수학 그러면 수학은 뭐를 공부하는 거라고요? 논리적인 사고력을 공부하는 게 수학이라는 교과잖아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항상 너무 수학 시간에 미적분만 미적거리다 말아서 화가 나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논리력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가? 논리력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교과를 쓴 이유가 그겁니다. 논리적인 사상의 특징, 체육도 중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자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로크는 형식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는 뭐를 강조했느냐면 형식이 아니고 지식이 중시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헤르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291쪽. 헤르바르트 맨 마지막입니다. 19세기. 페스텔로치를 넘어서 헤르바르트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 됩니다. 282쪽, 283쪽 작년책은 291쪽에 보니까 헤르바르트의 교육적 공헌을 보겠습니다. 헤르바르트는 뭐를 헤르바르트는 뭐를 얘기한 사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명료, 연합, 개통, 방법이라는 수업을 얘기한 사람이라고. 이 명료, 연합, 개통, 방법 어떤 수업을 얘기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강의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식교육. 도덕성을 기르는데 헤르바르트는 교육의 목적을 도덕성에 두고 있어요. 자, 교육의 목적을 그 동그라미 9번에 기억. 교육의 목적을 윤리학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윤리학의 영향을 받고 있고 교육의 방법으로 심리적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 교육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교육학 책 중에 가장 원형이 갖춰져 있는 최초의 교육학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객관식 이거 갖고 시험 문제를 내기도 했는데 우린 그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목표를 어디다 뒀다고요? 윤리학에 뒀어요. 도덕성에 뒀어요. 도덕성 교육의 가장 기본인 사람이 누구냐면 칸트예요. 제가 윤리 선생님 할 때도 윤리 수업에 최고봉 칸트 설명할 때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 그럼 윤리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업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강의식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예요? 피터스 얘기하면서 정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뭐라고요? 알아야 돼. 똑같아.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번에 교육학을 과학적 학문으로 조직한 최초 학자이자 능력 심리학을 비판하고. 왜 비판했을까요? 능력 심리학. 능력 심리학을 비판한 이유는, 자, 능력 심리학은 뭐만을 강조했다고요, 지금? 형식이에요, 형식. 근데 윤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거를 표상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비판하고 인간 정신의 관념의 덩어리. 관념이 뭐예요? 관념. 우리가 공부한 거에 관념이 뭐야? 도식이야, 도식. 어? 그게 관념이야. 그럼 도식은 어디에서 나온 거야? 동화와 조절에 의한 인지적인 거란 말이야. 그거를 표상이란 단어를 써. 그래서 관념이 덩어리로 되어 있고 이것을 표상 심리학이라고 주장해서 너무 주지주의로 기울었다. 단점이야. 그러니까는 지금 헤르바르트는 뭐를 강조하는 사람이야? 형식과 내용 중에 내용, 그런 뜻이야. 지식.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대고 너무 주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점이지, 그치? 인지 얘기하면 너무 인지적이다 이런 거.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김인식은 너무 행복해갖고 막 지금 이렇게 막 통합교수해요. 그럼 이제 단점이 뭐예요? 너무 지 혼자만 행복해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수업 안 해야 되잖아. 표상이라는 글자는 인지를 설명하는 글자예요. 우리가 인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 들어야 돼요? 삐아제를 들어야 해요. 그쵸? 안 그래요? 541쪽. 삐아제를 빨리 찾아보세요. 금방 찾으실 거예요. 오케이, 여기 있어. 감각운동기에 보면 518쪽 작년 책에 541쪽에 보면 니은번에 표상적 사고라는 단어 써 있어요. 표상. 그 표상적 사고가 뭐라고? 눈앞에 없는 사물에 대해서도 생각이 난다. 요 표상적 사고는 대상 영속성을 설명한 말인데, 그러니까 표상이란 말이 뭐냐면 머릿속에 이제 뭔가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무엇인가 알고 있다 그 말이야. 엄마가 눈에 보이다 없어지면 어떻게? 엄마를 찾는다 그 말이야. 그럼 머릿속에 뭐 어떤 지금 인지가 생긴 거야? 엄마라는 인지가 생겼다 그 말이야.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표상이라는 글자가 인지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헤르바르트의 그 표상 심리학이 결국 인지주의를 설명하는 말이야. 그리고 이 표상이라는 글자는 전주잡기에도 나와요. 전주잡기에 쭉 넘어간 그 다음 페이지에 지읒변에 표상행동이라는 단어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사상을 점점 내적으로 표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무를 가지고 총 흉내를 낸다. 그럼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총 흉내를 낼 때는 머릿속에 어떠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 총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인지적으로 총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표상이라는 글자는 결국 인지와 관계되는 단어야. 말 알겠죠? 그래서 헤르바르트가 요 지식과 관계되는 표상이라는 말을 써요. 표상 심리학은 칠판 보세요. 네, 저번 날 설명했어요. 서양교육서 때 표상 심리학은 기존에 관념이 있으면 여기다가 새로운 관념이 조금 빨리 쓸게요. 이렇게 플러스 되는 것, 요걸 표상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기존의 관념에다가 새로운 관념이 플러스 되는 거는 삐아제는 뭐라고 불렀어요? 동화. 동화예요, 동화. 이거 동화의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삐아제는 이걸 이제 동화라고 불러요. 이거를 표상 심리학. 이렇게 플러스 될 때, 이렇게 플러스 되는 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학습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헤르바르트가 얘기한 표상 심리학은 기존의 관념 덩어리에다가 새로운 관념이 플러스 되어지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표상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객관식 풀어보면 로크의 능력 심리학 하면서 오답지가 뭔지 아세요? 맨날 헤르바르트의 표상 심리학에 의해서 증명됐다 이런 말 써요. 증명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반박되는 건데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자, 우리는 그 뭐 반박이고 뭐고 관계없이 지금 여기 다시 로크는 뭐를 강조하는 거니까 내용이 아니고 뭐 형식.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형식을 강조하니까 또 한쪽에서 뭐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용. 그 내용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고? 헤르바르트 19세기 여기 17세기고 19세기에 그 내용을 얘기한 표상 심리학이라고 그런다. 오케이. 사실은 형식과 내용 다 중요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디에만 너무 머물러는 내용에만 너무 머물러. 사실은 헤르바르트도 형식까지 가요.
자, 그럼 헤르바르트에 의한다면 이 도덕성 교육해서 뭘 하려고? 지금 헤르바르트는 도덕성 교육이라고 했잖아. 서양 교육 써서 시험 전날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헤르바르트라고 해서 그 네 가지 암기하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명료, 연합, 개통, 방법 암기하고 계세요. 시험 전날 가능성 제일 많습니다. 우리 중등에서요. 한국 교육사는 안 나더라도 서양 교육사 한 문제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한국 교육사 맨날 이제 막 능력 시험 했는데 서양 교육사도 능력 시험 해야 돼. 그럼 안 날 텐데 다. 죽으라고, 그치? 아, 한국 교육사 너무 어려워. 한국 교육사 아니고 한국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자, 그럼 도덕성 교육에서 뭐 하라고? 자, 도덕성 교육, 자, 명료연합 개통 방법의 교수라고 돼 있어요. 그 책에 보세요. 다시 헤르바르트 봤어요? 자, 그 교수 위에 뭐 써 있어요? 아, 뭐 써 있어? 거기 그림에 봐. 291쪽에 교수에 관리 써 있잖니. 아, 진짜. 작년 책 여기 똑같이 283쪽 그 그림. 위에 그림. 그 교수에 교수 단계 써 있고 교수에 관리 써 있지. 그 다음에 밑에 맨 마지막에 뭐 하라고? 훈련하는데 뭐 하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도덕성 훈련이에요. 도덕성 훈련. 뭐 하려고? 실천하려고. 아무튼 그런 관점이 딱 너무 거기서 좀 다시 오세요. 원래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91쪽 다시 빨리 오세요. 정신 하나도 없지? 화장실 가야 된다는 생각도 지금 없지? 원래 그래. 정신 하나도 없어. 91쪽에 보면 뭐 써있는가 볼게요. 91쪽에 맨 밑에 단 이러한 교육과는 교육이란 인간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전통적 상식에서 인간의 내심에 관한 것이다. 능력일 것이다. 말하자면 교육이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내면의 요소를 개발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밑에 추리나 기억의 능력이 내용과 상관없이 별개로 존재하고, 자, 내용과 상관없이 별개로 존재하고,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로크의 능력 심리학을 비판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헤르바르트 지금 그 말이야. 별개 중 그것대로 연습해서 단련시킬 수 있다면 예컨대 추리 소설에 의해서 연습된 추리력은 수학이나 과학의 추리에도 쉽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 생각은 전이에 관한 현대 심리학의 영향에서는 조금 잘못돼서 부정되었다. 이 현대 심리학이 누구? 헤르바르트 그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성장으로서 교육. 화장실 갔다 계속하겠습니다. 화장실 가겠습니다.